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전역을 공포로 뒤덮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전 경험 없는 장난감이라며 한국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한 번이면 한국 방공망은 박살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96% 요격률로 이란 미사일을 남김없이 격추했고 전의를 상실한 이란이 결국 공습을 포기한 겁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두렵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란에 싹 다 퍼진 무시무시한 소문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요? 아닙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바로 한국입니다. 2026년 3월 이란 수뇌부가 UAE를 향한 보복 공습을 발사 3시간 전에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망은 이미 뚫린 뒤였는데 말이죠. 이란이 멈춘 건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배치한 천궁2 미사일의 96% 요격률 앞에서 그들의 미사일 포화 전술이 고철 덩어리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지하벙커 청문회장에서 처음 터뜨린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J. 벤스, 펜타곤 수석 전략분석관으로 2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깎아지른 건조한 숫자만 내뱉는 것이 제 존재 이유였죠. 감정은 불순물이었고 데이터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제가 낡고 해진 가죽 브리프케이스의 황동 버클을 찰칵 열고 서류를 꺼내는 소리는 펜타곤 장성들에게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았어요. 25년간 미국이 세운 군사 질서의 설계도를 그려왔습니다. 한국은 그 룰 안에서 조립이나 하는 하청 국가라고 깎아내렸죠. 그런 제가 3월 25일 자기 손으로 그 설계도를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산소가 희박한 듯 무겁고 탁한 냄새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위대한 아메리카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에드워드 로그드 상원 군사위원장이 탁자 상석에 떡 버티고 앉아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군산복합체, 로비 자금으로 배를 불린 오만의 화신이었죠. 그 옆에는 조너선 헤이즈 획득 운영차관이 톰 포드 수트의 소매단을 매만지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 동맹국들의 무기 도입을 통제하며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던 기생충. 로그드가 밖에서 짓는 투견이라면 헤이즈는 서류 더미 속에 또아리를 튼 독사였습니다. 로그드가 의사봉을 내리쳤어요. 탁자가 울렸습니다. 이란 같은 무장단체 하나 압도 못하는 미제. 미사일이 어딨어? 패트리어트가 세계 최고 요격 체계라며 중동에서 뚫리고 있잖아. 핏대가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마에 굵은 핏줄이 시가 연기 사이로 꿈틀거렸어요. 장성 넷이 고개를 숙인 채 브리핑 원고만 넘기고 있었죠.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이즈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그건 이란이 실전 경험, 제로인 한국 장비를 깔보고 PAC-3 요격망만 집중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미제 체계의 결함이 아니라 적의 선택적 우회 전술이 문제인 겁니다. 매끄러운 말이었습니다. 톰 포드 수트에 걸맞은 군더더기 없이 포장된 거짓말이었어요. 패트리어트가 뚫린 건 한국 장비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미제 체계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헤이즈는 뻔히 알면서 논점을 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이 굳어졌어요. 대답 대신 가죽 브리프케이스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칼칵! 황동 버클이 열리는 소리가 장내에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제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국방부 수뇌부가 직접 짜준 브리핑 원고를 꺼냈어요. 미제 무기 찬양으로 도배된 32페이지짜리 대본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강이고 록히드 마틴 공장을 풀가동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결론이 이미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원고를 마이크 앞에서 반으로 찢었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청문회장 벽면을 타고 돌았어요. 장성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로그드의 시가가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헤이즈의 매만지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매슈 던컨이 움직였어요. 펜타곤 데이터 분석팀 수석인 30대 초반의 젊고 냉혹한 분석가였습니다. 던컨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대형 스크린에 번쩍이던 국방부 예산 증액 PPT 화면이 꺼졌어요. 장내가 일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의원들의 얼굴에서 스크린의 푸른빛이 사라지자 남은 건 천장의 백색 형광등 아래 드러난 불안한 표정뿐이었어요. 로구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국보다 무서운 나라가 어딨다고 헛소리야. 벤스, 자네 지금 25년 경력을 통째로 날릴 작정인가? 침이 마이크에 튀었어요. 의사봉을 쥔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효를 정면으로 맞으며 마이크를 당겨잡았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숫자로 단련된 손이었거든요. 의원님, 이란이 미국의 보복을 겁낼 것 같습니까? 로구드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한 박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보다 한국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장내가 진공 상태가 됐어요.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성 하나가 물잔을 집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헤이즈의 이마에 가느다란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로구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실전 경험도 없는 아시아의 샌님들이 이란을 겁먹게 했다고? 벤스, 정신이 나갔군. 저는 그 코웃음이 필요했습니다. 저 오만한 콧방귀가 부서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시작이었거든요. 이란이 지난달 UAE를 향한 보복 공습을 발사. 3시간 전에 전면 취소한 사실, 의원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로구드의 코웃음이 멈췄어요. 헤이즈가 재빨리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이란 수뇌부가 공습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의 해구산 때문이 아닙니다. UAE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투 방공체계가 96% 직접 충돌 요격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포화 전술은 이 요격률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공습 포기. 장성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장성이 고개를 돌려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던컨을 쳐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습 포기입니다. 저는 탁자 위에 찢어진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결론이 적혀있던 조응기의 잔해였습니다. 25년간 저도 그 결론을 믿어왔죠. 아니, 믿고 싶었어요. 미국이 정한 룰 위에서 세계가 돌아가고 한국은 그 밑에서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는 낡은 도식을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적성국인 이란이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요격체계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청업체라 비웃던 나라의 미사일 앞에서 이란은 공습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당겼어요. 오늘 예정된 예산 브리핑은 취소합니다. 로구드가 의사봉을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그보다 빨랐어요. 대신 이란 수뇌부를 오열하게 만든 한국의 군사력 정체성을 다루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5년간 하청업체라 무시해온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미합 중국의 군사 패권을 어떻게 갈아엎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구드의 의사봉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내리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헤이즈는 톰 포드 수트의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눌렀습니다. 장성들은 찢어진 원고의 잔해와 꺼진 스크린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시선을 떠돌렸어요. 저는 브리프케이스에서 2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예를 통째로 태울 불쏘시개였어요. 던컨이 듀얼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서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국의 파산 선고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로구드의 의사봉이 미친 듯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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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호가니 표면의 흠집이 페일 기세였어요. 지금 당장 저 미친놈 마이크를 꺼. 예산 브리핑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어. 핏줄이 관자놀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시가를 물고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로구드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옆자리의 헤이즈가 로구드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헤이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듯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벤스가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계산이었죠. 로구드를 제지한 건 배려가 아니라 관망이었어요. 벤스가 자폭이라도 하면 그걸 주워 먹겠다는 속셈이 톰 포드 수트 안쪽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로구드가 억지로 엉덩이를 의자에 붙였어요. 의사봉을 쥔 손등의 핏줄은 여전히 터질 듯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던컨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CSIS 2025년 보고서
미국 155mm 포탄 소모대 생산 비율 그래프를 띄워주십시오. 덩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쳤어요. 타닥! 엔터키가 내려앉아 꺼져 있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푸른빛이 청문회장을 물들였어요. 스크린 한가운데 나타난 건 꺾은 선 그래프 하나였습니다. 왼쪽 축에는 생산량, 오른쪽 축에는 소모량. 두 선이 2024년을 기점으로 가위처럼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모량은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생산량은 바닥을 기듯 누워 있었습니다. 던컨이 입을 열었어요. 현재 서방 전체가 소진한 155mm 포탄은 누적 200만 발을 넘어섰습니다. 동유럽 참호전과 중동 전선에서 소진 속도가 생산 속도의 4배를 초과한 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서방 전체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00만 발. 숫자가 장내에 떨어지자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하지만 로구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거야? 로키드 마틴 텍사스 공장을 월 10만 발 체제로 돌리면 끝날 일이잖아. 의회가 예산만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주제 아니었나? 자신만만했어요. 달러를 찍어내면 세상 모든 공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맹신이 그 목소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로구드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찍어낼 달러는 넘쳐나지만 그 달러로 살 재료와 공장이 이미 증발했다는 현실을요. 던컨이 즉각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어요.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탄 복구 시뮬레이션 차트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키드 마틴 텍사스 공장을 포함한 미 본토 전체 생산 시설을 전시, 최대 가동 서지 체제로 24시간 풀가동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덩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듀얼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 그의 안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엑스칼리버 정밀탄 5200발을 원상 복구하는데 최소 48개월에서 최대 84개월이 소요됩니다. 48개월은 4년, 84개월은 7년입니다. 7년. 그 두 글자가 청문회장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로구드의 콧방귀가 목구멍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의사봉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풀가동해도 7년입니까? 장성 하나가 되물었습니다. 믿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덩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체제의 최대치입니다. 병시 생산체제로 복구할 경우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12년. 의원들 사이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물잔을 집었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생산 한계가 숫자로 찍혀 나오자 달러만 찍으면 된다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덩컨이 준비해둔 또 하나의 화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표가 있습니다. 미합 중국이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우리가 25년간 맹신해온 세계 군사력 서열이죠. 스크린에 익숙한 순위표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당당하게 최정상에 앉아있는 차트였습니다. 저는 던컨에게 손짓했어요. 던컨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그 순위표 위로 굵은 붉은색 X 표시가 하나씩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위에 X, 순위 기준 항목 위에 X, 북북 그어지는 붉은 선이 스크린을 뒤덮었어요. 이 순위표는 쓰레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장내에 박혔습니다. 장성들의 눈이 커졌어요. 전투기 몇 대, 항공모함 몇 척, 핵탄두 몇 발. 이 숫자들로 강대국 서열을 매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동 참호전과 동유럽 소모전이 증명했어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무기를 만드는 덩치가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의 붉은 X 표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피 말리는 소모전에서 소진된 탄약을 얼마나 빨리 채워 넣느냐. 즉시 재건 속도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강대국 평가 기준이에요. 로구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고 있었지만 숫자 앞에서는 시가 연기도 의사봉도 소용이 없었어요. 헤이즈는 태블릿 화면을 미친 듯이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덩컨이 띄운 데이터를 자기 쪽 보고서에서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는 거였죠.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25년간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였거든요. 저는 스크린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오늘의 진짜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내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할 것 같은 압력이었습니다. 포탄 재고만 바닥난 게 아닙니다. 미래 분쟁의 참전 티켓이자 미군 방어의 심장인 패트리어트 PAC-3 요격탄. 이 요격탄의 잔여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의원님들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침묵이었어요. 로그드도 헤이즈도 장성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받지 못한 거였어요. 아니, 보고받았지만 외면한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석 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를 읊으며 목이 메는 경험은요. 석 달치 90일입니다. 90일 뒤에 미군은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사막에서 맨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요격체계 없이요. 장성 하나가 물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는지 잔이 탁자에 부딪혔어요. 물이 서류 위로 번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어요.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덩컨이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CSIS 2025년 보고서의 원문이었습니다. 붉은 밑줄이 그어진 한 문장이 스크린 한가운데서 빛났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포병과 방공 분야의 끔찍한 위기가 다가왔다. CSIS가 내린 사형 선고였어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자국 군대에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위대한 아메리카의 자존심이 아니라 냉혹한 데이터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탁자로 돌아왔어요. 가죽 브리프케이스 옆에 섰습니다. 장내를 한번 둘러봤어요. 로그드는 의사봉을 쥔 채 굳어 있었고 헤이즈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성들은 물에 젖은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25년간 맹신해왔던 군사 제국의 피라미드. 포탄 하나 제때 못 찍어내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방금 깨달았어요. 깨닫고 싶지 않았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 묶음에 표지를 넘겼어요. 중동 전선의 실전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린 그 사막에서 정작 이란을 오열하게 만든 무기의 정체, 우리가 25년간 하청업체라 비웃던 나라의 요격 체계가 어떻게 적성국의 공습 버튼을 얼어붙게 만들었는지를요. 로그드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7년이라니. 도대체 7년 동안 뭘 하란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은 제가 아니라 다음 스크린에 뜰 숫자들이 해줄 겁니다. 96%라는 이란 수뇌부의 오줌을 지린 그 숫자가요. 헤이즈가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로그드가 무너지기 전에 방어선을 쳐야 했거든요. 벤스 분석관, 포탄 재고와 요격탄 수명이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습 포기건은 과대 해석이에요. 톰 포드 수트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여유를 가장했지만 이마에 가느다란 땀줄기가 형광등 아래 번들거렸어요. 독사가 꼬리를 밟혔을 때 보여주는 반사적 역공이었습니다. 이란의 공습 포기는 일시적인 전술 후퇴입니다. 내부 정치 역학이나 자원 재배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국 무기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건 분석관의 월권이 아닙니까? 말을 마친 헤이즈가 장성들을 둘러봤어요. 동의를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장성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타곤의 밥줄을 쥐고 있는 획득 운영차관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 배짱은 없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실전 명중률은 미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타디와 PAC-3의 시험 사격 성공률은 90%를 상회해요. 이건 20년간 검증된 수치입니다. 시험 사격. 저는 그 단어를 씹었어요. 사막에서 정해진 궤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요격하는 시험과 실제 전장에서 기만탄과 다탄두가 뒤섞인 포화 속 요격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헤이즈는 그 차이를 뻔히 알면서도 시험 사격이라는 단어 뒤에 숨으려 했어요. 저는 던컨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이란과 UAE 교전의 방공망 실전 로그를 양쪽 다 띄워주십시오. 던컨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다닥! 대형 스크린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에는 미제 PH-3의 실전 요격 기록, 오른쪽에는 한국산 천궁2의 실전 요격 기록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같은 전장, 같은 적, 같은 미사일을 상대한 두 체계의 성적표였습니다. 왼쪽 화면의 PAC-3 데이터는 군데군데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요격 실패, 추적 이탈, 기만탄 오인. 시험 사격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실전 로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달랐어요.
청록색 숫자들이 일정한 강역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 요격 성공, 요격 성공. 단조로울만큼 반복되는 두 글자 사이사이에 직접 충돌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었어요. 스크린 한가운데 두 데이터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 위로 하나의 숫자가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투 이란 미사일 대상 실전 요격 성공률 96%.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96이라는 숫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핏빛처럼 깜빡일 때마다 의원들의 안색이 한 톤씩 창백해졌습니다. 로그드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이란이 요격 데이터를 조작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 깡통 나라가 실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리가 없잖아. 현실을 부정하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의 출처를 공격하는 건 논쟁에서 진 사람이 쓰는 가장 비참한 수법이었어요. 저는 그 비참함을 정면으로 밟았습니다. 이건 이란이 공개한 자료가 아닙니다. 로그드의 눈이 좁아졌어요. 저는 던컨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던컨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이란의 보복 공습이 발사. 3시간 전에 갑자기 전면 취소됐습니다. 던컨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건조했어요. 듀얼 모니터의 푸른빛만 안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취소 이유를 추적한 결과 이란 수뇌부가 UAE에 배치된 천궁투의 96%, 직접 충돌 요격 데이터를 자체 검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천궁투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의 완벽한 방공 생태계, 조기경보 레이더부터 지휘통제 체계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동되는 시스템의 정체를 확인한 이란. 수뇌부가 공습의 성공 확률을 사실상 제로로 판정하고 자진 철회한 겁니다. 공습 성공 확률 제로. 이란이 스스로 내린 판정이었어요. 미국이 때려서 멈춘 게 아니라 한국의 방패 앞에서 이란이 제 발로 물러선 겁니다. 장성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헤이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보의 신뢰성을 흔들어 무력화시키려는 수법이었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출처는 CIA 중동 파견 특수공작 지부장 마커스 린치입니다. 헤이즈의 손이 멈췄어요. 마커스 린치. 그 이름은 이 방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양복쟁이들이 탁상 공론을 벌일 때 사막의 모래와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엉겨붙은 전투화를 신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야수였거든요. 린치 지부장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극비 문건입니다. 워싱턴의 검열을 피해 제 태블릿으로 암호화 전송된 파일이에요. 스크린 한쪽에 팝업 창이 떠올랐습니다. 이란 수뇌부의 극비 회의록 파일이었어요. 아랍어 원문 위에 영문 번역이 겹쳐져 있었고 CIA 인증 마크가 문서 상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할 수 없는 파일이었어요. 헤이즈도 그걸 알았는지 태블릿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올려다 봤습니다. 던컨이 회의록의 핵심 발언을 화면에 확대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 포화 공격 전술은 천궁투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다. 차라리 미국을 공격하라. 장내에 신음 같은 탄식이 흘렀어요. 이란 수뇌부가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요격 체계 앞에서는 승산이 없으니 차라리 미국을 때리라는 공포에 질린 발언. 적성국이 미국보다 한국을 더 무서워한다는 게 선전구호가 아니라 적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차라리 미국을 공격하라. 로그드가 멍하니 되뇌었습니다. 의사봉이 탁자 위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쥘 힘조차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이란보다 만만한 상대라는 뜻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나라가 적의 눈에는 한국보다 허술한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이제 이 숫자의 의미를 완성시킬 차례였습니다. 이 96%라는 숫자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중동 방산 계약 현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미제 패트리어트 체계를 걷어내고 한국의 방공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약 100억 달러, 원화로 13조 원에 달합니다. 13조 원. 숫자가 스크린에 찍히자 헤이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자기가 20년간 주물러온 중동 방산 시장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왕실이 한국에 베팅한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의 96%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피를 흘려본 자들의 선택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포구 속에서 실제로 자기 나라를 지켜준 체계가 어느 쪽이었는지 사막에서 시체를 수습해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알량한 동맹의 명분 대신 생존을 택한 겁니다. 헤이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만들어야 했지만 96이라는 숫자와 이란 수뇌부의 육성 고백, 거기에 CIA 현장 지부장의 서명이 찍힌 극비 문건까지 삼중으로 쌓여버린 증거 앞에서 독사의 혀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성 하나가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질문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25년간 세계 최강이라 맹신했던 미제 무기가 실전에서 뚫리는 동안 하청업체라 비웃던 나라의 요격 체계가 적성국의 공습 버튼을 얼려버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탁자로 돌아와 가죽 브리프케이스 옆에 섰어요. 96%의 무게가 청문회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제 무기의 신화는 이 스크린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적국이 경외하고 왕실이 목숨값을 베팅한 나라의 이름이 이제 이 방안의 모든 사람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25년간 하청업체라 깔보았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미합 중국의 목을 쥐고 있었어요. 로그드가 탁자 위에 나뒹구는 의사봉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스크린 위에 96이라는 숫자로 옮겨갔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아메리카의 자존심이 숫자 2개에 짓밟히는 소리는 의사봉을 아무리 내리쳐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헤이즈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본 헤이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을 겁니다. 중동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이었겠죠. 헤이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청문회장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중동 시장만이 아니었거든요. 로그드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공! 마호가니가 울렸어요. 의사봉이 아니라 맨손이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었죠. 중동은 중동일 뿐이야. 사막의 왕자들이 가성비에 혹해서 버린 뽀록이지. 그게 미국 방산의 몰락이라고? 벤스, 자네 지금 모기한테 물린 걸 폐혈증이라고 우기는 거야. 목이 쉬어 있었어요. 30분 전까지 시가 연기를 내뿜며 호령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갈라진 사막의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가성비 하나로 우연히 터진 중동의 뽀록. 로그드가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논리였어요. 헤이즈가 즉각 가세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동은 특수한 시장이에요. 유럽은 다릅니다. 신뢰의 상징은 독일 러파르트 전차입니다. 깐깐한 유럽의 조달 규격과 나토 표준 호환성은 아시아 업체가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이에요. 독사가 마지막 독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성벽 뒤로 숨으려는 거였어요. 중동이 뚫렸어도 유럽만 지키면 미국 방산의 체면은 유지된다는 계산이었죠. 헤이즈의 이마에서 땀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겨우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요. 25년간 숫자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성 하나가 제 얼굴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던컨 폴란드 방산 수주전 초도 납기일 비교표를 띄워주십시오. 던컨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스쳤어요. 다닥.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왼쪽에 독일 국기, 오른쪽에 한국 국기. 그 아래로 납기일 숫자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헤이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신뢰의 상징. 독일 러파르트 전차의 초도 인도 완료 시점입니다. 왼쪽 화면에 숫자가 찍혔어요. 2030년. 장성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은 반응이 미미했어요. 2030년이라는 숫자가 혼자서는 충격을 주지 못하거든요. 비교 대상이 옆에 서야 비로소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한국 K2 전차의 초도 인도 시점입니다. 덩컨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오른쪽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계약 후 4개월. 장내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독일이 배고 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2030년입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4개월 만에 첫 전차를 폴란드 땅에 내려놓았어요. 7년 격차. 독일이 서류를 넘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차를 굴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그드의 입이 벌어졌어요. 가성비 뽀록이라는 방어선이 4개월이라는 숫자의 정면으로
관통당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현황도 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던컨이 이미 다음 데이터를 띄우고 있었거든요. K9 자주포 212문. 3년사 개월 만에 완납됩니다. 연간 50대 생산 속도입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앞줄에서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닦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12문을 3년사 개월에 찍어낸다는 건 미국의 어떤 방산업체도 꿈꾸지 못하는 속도였거든요. 포탄 5200발 복구에 7년이 걸리는 나라가 이 숫자를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헤이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럽이라는 마지막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쉽게 죽지 않았어요. 자국 군대 물량을 빼돌린 재고떨이 아닙니까? 한국군 배치분을 몰래 빼서 수출용으로 돌린 꼼수일 수도 있어요. 자국 안보를 팔아먹는 나라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럴듯한 반박이었습니다. 장성 둘이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저는 그 고개가 내려가기 전에 차단했습니다. 던컨 K2PL과 K9PL 계약서 원문을 띄우고 32조를 확대해 주십시오. 타닥! 스크린에 계약서 원문이 떠올랐어요. 영문과 폴란드어가 병기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던컨이 특정 조항을 확대하자 굵은 글씨가 스크린을 채웠어요. 이 조항을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100% 현지 생산 및 MRO 허브 구축.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계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100% 현지 생산이라는 5글자가 장성들의 뇌리에 박히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탁자 앞에 서서 장내를 둘러봤어요. 한국은 전차만 판 게 아닙니다. 폴란드 땅 위에 자국의 공장을 통째로 이식했어요. 생산 라인, 정비 허브, 부품 공급망까지 전부요. 서방 어떤 방산업체도 시도하지 못했던, 아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헤이즈의 눈이 흔들렸어요. 재고떨이 꼼수라는 반박이 계약서 원문 앞에서 가루가 됐습니다. 자국 물량을 빼돌린 게 아니라 아예 상대방 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현지에서 찍어내는 구조였으니까요. 독일은 기술 유출을 핑계로 현지 생산을 거부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ITR 규정을 방패 삼아 핵심 기술은 철저히 감추고 완제품만 팔아왔죠. 비싸게, 느리게,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서요. 로구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ITAR. 그 세 글자는 미국 방산 수출의 심장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실체는 동맹국들을 영원히 미제 부품에 묶어두겠다는 족쇄였거든요. 한국은 그 족쇄를 부셔버렸습니다. 공장을 넘기고 기술을 넘기고 정비 허브까지 넘겼어요. 폴란드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에도 같은 모델이 이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이게 단순한 무기 판매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의 국방 척수를 K방산 표준으로 완전히 개조해버린 겁니다. 공장이 깔리고 부품 공급망이 뿌리를 내리고 정비 교범이 한국어로 쓰여진 순간 그 나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헤이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거였어요. 유럽 방산 생태계 자체를 한국이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무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 전체를 갈아엎는 비즈니스였어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방산 장비의 호환성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탁자 위에 손을 짚었어요. 한번 K방산 생태계가 깔린 나라는 유지보수, 부품 호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부가 한국 시스템에 종속됩니다. 기존의 나토 표준 장비로 갈아타려면 공장을 뜯어내고 교범을 다시 쓰고 인력을 재교육해야 해요. 비용만 수십조 원이 드는 데다 전환 기간 동안 방어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장성 하나가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태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제 대답은 짧았어요. 짧을수록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뼈대 깊은 유럽 국가들, 나토의 핵심 축이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2번 다시 미국 표준 장비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편이었던 나라들의 전쟁 척수에 한국의 DNA가 심어져 버렸어요. 로구드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등이 등받이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무겁게 주저앉는 몸이었습니다. 가성비 뽀록이라는 마지막 허세가 폴란드 계약서 앞에서 완전히 짓밟혔거든요.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넘어갔어요. 미국이 25년간 공들여 쌓아온 나토 방위 시장의 지배력이 계약서 한 장에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즈가 태블릿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허공을 헤맸습니다. 스크롤할 페이지가 없었어요. 반박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톰 포드 수트의 소매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 벙커 안에서 땀에 젖은 최고급 수트라니 그 자체가 미국 방산 엘리트의 민낯이었어요. 펜타곤의 유럽 방위 시장 지배력은 끝났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등지고 장내를 마주봤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판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편이었던 나라들의 아예 전쟁 척수를 새로 심어버린 겁니다. 무기를 파는 얄팍한 상인이 아니라 동맹국의 뼈대를 자기 설계도로 갈아 끼운 겁니다. 로그드가 탁자 위에 나뒹구는 의사봉을 내려다봤어요. 집어들 기력이 남아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시장을 쥐고 흔들던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손이 탁자 위에서 힘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브리프케이스에서 세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 것은 두께가 달랐어요. 다른 서류의 2배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CIA 극비 인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의 공습 버튼을 얼렸고 유럽에서 나토의 척수를 갈아 끼운 한국. 그 한국이 지금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이 방안에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중국이 틀어막은 전략 광물의 목줄. 그 목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로그드가 탁자를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콩. 이번에는 의사봉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닌 주먹이었어요.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됐어. 중동이 어쩌고 유럽이 어쩌고 짓거려 봐야 소용없어. 록히드 마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탄약을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마음먹으면 못 만들 무기가 어딨어. 예산을 풀어. 예산을.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30분 전의 호령과는 질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어요. 달러를 찍어내면 세상 모든 공장이 돌아간다는 낡은 맹신의 두 팔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달린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낼 참이었어요. 대답 대신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암호를 풀었어요. 린치가 보내준 두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CIA 극비 인장이 찍힌 중국 상무부 통제 문건. 워싱턴의 검열을 뚫고 사막에서 날아온 실탄이었어요. 덩컨이 제 시선을 읽고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흰 바탕 위로 중국어 원문이 올라왔어요. 그 위에 영문 번역이 피처럼 붉은 글씨로 겹쳐졌습니다. 2024년 9월 발효, 안티모니 등 전략 광물 수출 금지령,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공고 제2024-43호.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안티모니라는 단어가 낯선 의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시가와 의사봉과 로비 자금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비철금속의 이름 따위는 관심 밖이었겠죠. 저는 바로 그 무관심이 제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티모니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침묵이었어요. 로그드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이즈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어요. 검색하려는 거였죠. 안티모니는 미군의 철갑탄 관통자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야간 투시경의 적외선 감지 소자, F-35 전투기의 적외선 센서 모듈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이게 없으면 철갑탄은 두부처럼 부서지고 야간 투시경은 깜깜한 유리 덩어리가 되고 F-35는 눈먼 박쥐가 됩니다. 장성 하나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철갑탄과 야간 투시경. 그건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전장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모니의 63%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원형 차트가 떠올랐어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63%가 원의 3분의 1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 나라로 잘게 쪼개져 있었지만 시선이 갈 만한 크기가 아니었어요. 중국 한 나라가 미군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중국이 이 안티모니의 수출을 틀어막았습니다. 게르마늄, 갈륨에 이은 세 번째 전략 광물 통제였어요. 처음에는 워싱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비축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2026년 봄
비축분이 바닥났습니다. 던컨이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안티모니 재고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된 하락 곡선이 2026년 3월에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빨간 점선 아래로 떨어진 곡선 옆에 셧다운 임박이라는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로키드 마틴 텍사스 공장의 철갑탄 라인이 멈춰 서기 직전입니다. 야간 투시경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F-35 적외선 센서 공장도 원자재 부족으로 납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로그드의 주먹이 탁자 위에서 풀렸어요. 방금 전까지 로키드 마틴 공장을 24시간 돌리라고 악을 썼던 사람이 그 공장이 재료 부족으로 멈추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달러는 넘쳐납니다, 의원님. 하지만 그 달러로 살 안티모니가 지구 위에 없어요. 로그드가 다시 발악했어요. 주먹을 펴서 탁자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 재련소를 지으면 되잖아. 알래스카에 안티모니 광산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자국 내 생산 체제를 구축하란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던컨을 바라봤습니다. 던컨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래스카 스티브나이트 광산의 안티모니 매장량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던컨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는 기계음이었어요. 하지만 채굴된 원석을 무기급 순도로 재련할 시설이 문제입니다. 현재 미합 중국 영토 내의 안티모니를 99.95% 순도로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곳도. 그 5글자가 로그드의 무릎을 꺾었어요. 광산이 있어도 재련소가 없으면 돌덩이는 그냥 돌덩이였습니다. 금광을 발견하고도 금을 녹일 용광로가 없는 꼴이었어요. 재련소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겠죠. 저는 로그드의 다음 말을 먼저 차단했습니다. 안티모니 고순도 재련 기술은 수십 년간의 공정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양성하고 환경 인허가를 통과하는 데만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이란은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고 중국은 지금 목줄을 조이고 있는데 7년을 기다리자는 겁니까? 로그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주저앉음이었어요. 처음은 유럽 시장이 넘어갔을 때였고 이번에는 자국 생산망 자체가 멈추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던컨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미국의 생산망을 구할 유일한 탈중국 킹메이커 기업 실사 보고서를 띄워주십시오. 다닥!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기업 실사 보고서의 표지였어요. 영문 제목 아래 한국어 사명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통제 없이 연간 3,600톤의 99.95% 고순도 안티모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지구 위에 단 하나 존재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한국의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코리아 징크. 세 글자가 스크린에 박히자 헤이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이 청문회장에서 터져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아시아의 일개 비철금속 기업입니다. 펜타곤 장성들 대부분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미합 중국 방산 생산망의 유일한 산소 호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어요. 장래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업이 이미 미국 텍사스에 안티모니 재련소를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땅 위에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한국의 재련 기술로 미군의 탄약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굴욕이었어요. 위대한 펜타곤이 아시아의 일가의 비철금속 기업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로그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문다고 안티모니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미 콧대 높은 로키드 마틴조차 생존을 위해 이 한국 기업과 전략 광물 공급 MOU를 체결했습니다. 헤이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로키드 마틴, 자기가 20년간 밥줄을 쥐어주며 길들여왔다고 믿었던 군수업체가 자기를 건너뛰고 한국 기업에 엎드렸다는 사실. 독사의 또아리가 안에서부터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등지고 장내를 마주 봤어요. 이란이 미국의 보복을 겁내지 않는 이유. 우리가 중국의 광물 목줄에 묶여 총알 한 발, 제때 못 찍어내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그드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의사봉 위에 이마를 언뜻 숙여졌습니다. 이란의 오열과 미국의 셧다운 위기,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고려 아연 로고를 가리켰어요. 이란은 이 기업이 만든 방공 생태계의 핵심 광물 때문에 공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업이 쥐고 있는 재련 기술 없이는 탄약 생산 라인을 되살릴 수 없어요. 중동의 전쟁과 미국의 공장이 전부 한국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쐐기였어요. 대한민국이 광물 밸브를 열지 않으면 아메리카의 무기는 거대한 고철 깡통입니다. 장내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천장을 맴돌았어요. 로그드도 헤이즈도 장성들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세계의 왕이라 맹신했던 나라가 아시아의 비철금속 기업 하나에 목숨을 의탁해야 한다는 현실. 그 현실의 무게가 마호가니 탁자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헤이즈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보지도 않았어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전화가 와도 이 청문회장 안에서 무너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태블릿을 끄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브리프케이스 안에는 서류가 두 묶음 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침묵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침묵이 30초쯤 흘렀을까요? 로그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사봉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탁자를 내리치는 대신 허공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마호가니 바닥에 의사봉이 부딪혀 둔탁하게 굴렀어요. 장성 하나가 흠칫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로그드의 얼굴이 시가 연기를 걷어낸 뒤에야 드러났어요. 핏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온몸의 피가 전부 얼굴로 몰려든 것 같았습니다. 이마의 핏줄이 관자놀이를 타고 귀 뒤까지 뻗어 있었어요. 청문회 비공개 전환. 로그드가 포효했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저 미친놈 입을 당장 막아. 국가 기밀을 공개석상에서 발가벗기는 게 말이 되느냐?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로그드가 일어선 거였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분노가 근육을 대신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로그드의 삿대질이 제 얼굴을 향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이즈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호실 직통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빨랐어요. 독사가 송곳니를 세운 겁니다. 경호원 넷을 보내. 지금 즉시. 헤이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전화를 끊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톰 포드 수트 안쪽에서 식은땀이 번지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벤스 분석관의 가방과 암호화된 태블릿을 전부 압수해 기밀 유출 혐의로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다. 기밀 유출. 헤이즈가 꺼내든 카드였어요. 진실을 데이터라 부르다가 형세가 불리해지니 기밀이라고 이름표를 바꿔 붙인 겁니다. 20년간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며 갈고 닦은 관료적 살인 기술이었어요.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 넷이 들어왔어요. 이어피스 너머로 지시를 받으며 통로를 걸어오는 구두 소리가 마호가니 바닥에 네 박자로 울렸습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돌려 경호원들을 바라봤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제 탁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넷의 시선이 전부 제 가죽 브리프케이스와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호원들이 탁자에 도달하기 전에 헤이즈가 먼저 뛰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경호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움직인 겁니다. 톰 포드 수트의 뒷자락이 펄럭였어요. 헤이즈가 달려간 곳은 제 탁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장 구석의 배전반이었어요. 헤이즈가 배전반 앞에 멈춰 서서 철제 덮개를 잡아당겼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안에서 굵은 전원 케이블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이어지는 메인 전원이었어요. 던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이즈가 뭘 하려는지 단박에 알아챈 거였죠. 헤이즈가 케이블을 잡아 뽑았습니다. 우둑! 커넥터가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무식하게 힘으로 잡아당긴 겁니다. 톰 포드 수트의 소매가 케이블 피복에 걸려 찢어졌어요. 헤이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고려아연의 로고와 안티모니 데이터와
이란의 극비 회의록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만 남은 청문회장이 한순간에 반쪽짜리 시야로 쪼그라들었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어둠 속에서 누구의 입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로그드가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스크린이 꺼지자 데이터의 압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저놈이 보여준 자료는 전부 미인과 기밀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반역이라고. 아시아에 개노릇하겠다는 매국노를 당장 끌어내. 로그드의 삿대질이 다시 제 얼굴을 향했어요. 마에국노. 25년간 조국을 위해 숫자를 깎아온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 매국노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도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쓴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건 제국이 썩어 문드러질 때마다 반복되는 가장 오래된 수법이었거든요. 경호원 넷이 제 탁자 앞에 섰습니다. 선두의 경호원이 제 브리프케이스에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 경호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봤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깎아지른 숫자를 읊을 때와 같은 온도였어요. 경호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25년간 펜타곤의 장성들을 얼어붙게 만들어온 목소리의 무게를 경호원도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였죠. 벤스, 저항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헤이즈가 배전반 앞에서 소리쳤어요. 찢어진 소매를 매만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톰 포드 수트에 케이블 피복의 검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던 손이 전선줄이나 잡아당기는 꼴이라니. 서방 엘리트의 밑바닥이 그 찢어진 소매 사이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저조 수정헌법 전시 진실보고 의무 조항을 읊어드릴까요?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헌법,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맹세한 이름이었습니다. 본 조항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전시 상황에서 공직자가 의회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의 눈을 하나씩 돌아가며 마주 봤어요.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은 미합 중국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진실입니다. 패트리어트 재고 석 달, 정밀포탄 복구 7년, 전략 광물 자금률 제로. 이 데이터를 덮는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전시 은폐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시선을 로그드에게로 돌렸어요. 로그드 위원장님, 로그드의 삿대질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헤이즈 차관님, 헤이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찢어진 소매를 감추려는 듯 팔을 접었습니다. 이 진실을 덮는 것은 미군 장병들을 빈 총과 빈 요격통을 들고 전장에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반역자는 저 데이터를 폭로한 제가 아닙니다. 저 데이터를 묻으려는 당신들이에요. 매국노라는 딱지를 고스란히 돌려보낸 겁니다. 반역의 방향을 뒤집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반역자가 아니라 진실을 덮는 사람이 군인들을 사지로 모는 진짜 매국노라는 논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두의 경호원이 브리프케이스 위에 뻗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헌법의 무게였어요. 상관의 명령과 헌법의 무게가 저울 위에서 부딪혔을 때 경호원들은 헌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둘이, 셋이, 넷 전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기 압수를 포기한 겁니다. 로그드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부른 경호원들이 자기 명령을 거부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헤이즈의 이마에서 땀이 턱선을 타고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던컨이 움직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진 스크린 대신 던컨은 자기 앞에 듀얼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푸른 불빛이 안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로그드가 포효하고 경호원들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던컨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 위로 푸른빛만 일렁거렸습니다. 던컨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올라갔어요. 다닥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청문회장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비비, 비비, 비비비. 알람 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어요.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수십 명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일제히 알람이 울려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탁자 위에서, 서류 가방 안에서 진동과 벨소리가 뒤섞여 장내를 채웠어요. 의원들이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장성들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팝업 창이 떠 있었습니다. 기밀 문서 원본 파일이 강제 다운로드되고 있었어요. CSIS 보고서, 이란 극비 회의록, 천궁투 실전 로그, 안티모니 통제 문건, 고려 아연 실사 보고서.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스크린에 띄웠던 모든 자료가 수십 개의 기기로 동시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헤이즈가 전원 케이블을 뽑아봐야 소용없었어요. 스크린은 꺼졌지만 데이터는 이미 공기 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던컨이 펜타곤 내부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 전송을 실행한 거였어요. 이 방안의 모든 기기가 수신 단말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로그드가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파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닫을 수 없었어요. 삭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로그드를 바라봤어요. 제목을 치는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숫자 사이를 비집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 데이터를 덮으면 내일 우리 군인들은 빈 총을 들고 사막에서 개죽음을 당할 겁니다. 경호원들이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의원들은 각자의 기기에서 쏟아지는 파일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로그드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탁자 위에 떨어졌어요. 화면에는 이란 수뇌부의 회의록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을 공격하라는 그 문장이 로그드의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헤이즈가 배전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뽑아버린 케이블을 손에 쥔 채로요. 찢어진 톰 포드 소매와 검은 때가 묻은 손. 수백조 원을 주무르던 손이 전선줄이나 움켜쥐고 벽에 기대선 꼴이었어요. 데이터는 이미 수십 개의 기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물리력으로 덮을 수 있는 단계는 진작에 지나버렸습니다. 던컨이 듀얼 모니터의 푸른빛 아래서 조용히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임무가 끝난 저격수의 표정이었습니다. 감정도 안도도 없는 그저 할 일을 마친 사람의 고요함이었어요. 장내에 알람 소리가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겁니다. 수십 개의 기기 안에 미합 중국의 사망 진단서가 영구히 새겨졌어요. 스크린에 전원을 뽑아도 경호원을 100명 보내도 이미 번진 데이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탁자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골랐어요. 브리프케이스 안에 서류가 한 묶음 남아 있었습니다. 기득권의 발악은 제압됐고 데이터는 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25년간 미국 중심주의를 설계한 펜타곤 최고 분석관이 내려야 할 마지막 선고. 그 무게가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폭풍이 멎었습니다. 30초 전까지 청문회장을 뒤흔들던 고함과 의사봉과 경호원의 구두 소리가 일순간에 증발했어요. 남은 건 숨이 막힐 듯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의 바람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수십 명이 앉아있는 공간에서 이런 정적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그드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이 의자 위에 내려앉은 거였습니다. 등이 등바디에 기울었고 고개가 천장을 향해 젖혀져 있었어요. 시간은 진작에 잿더리 밖으로 굴러떨어졌고 의사봉은 바닥 어딘가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란 극비 회의록의 글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로그드는 그걸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돌릴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의원들의 태블릿에서 같은 파일이 열려 있었거든요. 헤이즈는 더 처참했어요. 배전반 앞에서 벽으로 자리를 옮겨 기대서 있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고 있었어요. 매듭이 풀려 비틀어진 넥타이가 찢어진 톰 포드, 소매와 어울려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던 사내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피복에 검은 때가 묻은 손등이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어요. 저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넥타이를 바로잡고 셔츠 깃을 펴고 소매를 매만졌어요. 25년간 펜타곤에서 길들인 습관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읊기 전에 자세를 바로잡는 건 제 의식 같은 거였거든요. 경호원들이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던컨이 듀얼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최종 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장내에 떨어졌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25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강대국의 정의는 명확했습니다. 영토의 크기, 핵탄두의 숫자, 항공모함의 수. 그게 세계 질서를 결정했어요.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찢어진 브리핑 원고의 잔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잔해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어요. 위대한 아메리카의 군사력 찬양이 적혀있던 종이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증명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영토가 아닙니다. 핵무기도 아니에요.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요격탄을 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밀어넣는 초당이 납기 능력,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의 통제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쥔 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패권국입니다. 장성 하나가 물잔을 들어 올렸다가 입에 대지 못하고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탄을 칠 년 만에 겨우 복구하는 나라는 패권국이 아닙니다. 요격탄 재고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나라도 패권국이 아니에요. 전략 광물 하나를 자급하지 못해 적성국의 조롱거리가 된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로구드의 고개가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체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상원에서 군림해온 사람의 눈에서 처음 보는 빛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결함 없는 전쟁 생태계를 창조한 유일한 국가. 계약사 개월 만에 전차를 전장에 내려놓고 96% 요격률로 적성국의 공습 버튼을 얼리고 전 세계 유일한 탈중국 전략 광물 재련 기술을 보유한 나라. 스크린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이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이 방 안의 모든 사람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입니다. 세 글자가 천장에 부딪혀 내려왔어요. 장래의 신음 같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2시간 넘게 쏟아진 데이터가 전부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이 펜타곤 수석 전략 분석관의 입에서 최종 확정으로 발음되는 순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로구드가 입을 열었어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호령도 아니고 발악도 아닌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대체 우리가 어찌 해야 산다는 거냐? 대안을 구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30분 전까지 의사봉을 내리치며 세계 최강을 외치던 사람이 살 길을 묻고 있었어요. 로구드의 눈에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연합체를 꾸려서라도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였어요. 달러와 동맹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할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단칼에 잘랐어요.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들의 생태계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로구드의 눈이 커졌어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라.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항복을 처방한 겁니다. 1%의 여지도 없는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미국 중심의 연합체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연합할 이유가 없어요. 공장도 광물도 기술도 전부 가지고 있는 쪽이 왜 빈총을 든 쪽과 손을 잡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생태계에 탑승 허가를 구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지배자가 아니라 탑승객으로서요. 탑승객. 25년간 세계 군사 질서를 설계해온 제 입에서 나온 단어치고는 치욕적이었어요. 아니,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미합 중국을 시스템 지배자에서 한국 생태계의 탑승객으로 강등시키는 선언이었거든요. 제가 25년간 쌓아온 설계도를 제 손으로 불태우는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로구드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어요. 탁자 위에도 손을 얹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헤이즈는 벽에 기댄 채 찢어진 넥타이를 놓아버렸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두 사람의 무너진 어깨 위로 백색 빛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맨 뒷줄 참관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장성들 사이에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도 시선을 돌렸어요. 요한 폰 베르너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 제독 출신의 깐깐하고 빈틈없는 사내였어요. 오늘 청문회에 특별 참관인 자격으로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침묵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스크린과 탁자와 로구드와 헤이즈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베르너가 일어서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참관인이 움직인다는 건 이 청문회장의 프레임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 내부의 문제가 나토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줄의 미 장성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들었어요. 제동님, 지금은 비공개 청문입니다. 참관인은 발언 권한이, 베르너가 그 장성의 시선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장성의 입이 닫혔어요. 평생 미국의 낡은 우산 아래서 5년씩 지연되는 납기를 견디며 몸 열감을 삼켜왔던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삼키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베르너가 옆자리 수행원의 보안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수행원이 손을 뻗었지만 한 박자 늦었어요. 베르너는 이미 통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복의 계급장이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어요. 로그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베르너 제독, 지금 뭘 하려는 거요? 나토 의장이 미국 청문회장에서 독단적으로. 베르너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그드를, 헤이즈를, 장성들을, 그리고 저를 한 번씩 훑었어요. 마지막으로 로그드의 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경멸이었어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20년간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삼켜왔던 모멸감이 그 한 번의 시선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베르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시선이 모든 것을 말했어요. 나토가 워싱턴과 같은 배를 타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 경멸의 눈빛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다시 돌아서서 통로를 향해 걸어갔어요. 수행원의 보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며 청문회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짧게 흘러 들어왔어요. 브뤼셀 본부와의 통화였을 겁니다. 저는 베르너의 등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나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진 자리를 나토가 메워주리라는 기대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베르너는 미국을 구하러 일어선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버리러 일어선 거였어요. 저는 장내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로그드의 고개가 탁자 위에 떨어져 있었고 헤이즈는 벽에 기대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장성들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의원님. 제 목소리가 정막을 갈랐어요. 이제 세계의 생사여탈권은 워싱턴이 아니라 저 아시아의 끝, 서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방 안에서 소멸한 것 같았어요. 마호가니 탁자 위에 찢어진 원고의 잔해와 물에, 젖은 서류와 바닥에, 나뒹구는 의사복만이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베르너가 나간 그 문이었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베르너가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통로에 형광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고 그 불빛 아래서 베르너의 등이 보였어요. 통로 한가운데 서서 보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군복의 계급장이 통로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장내의 모든 시선이 열린 문을 향했습니다. 로그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헤이즈가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장성들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베르너의 목소리가 통로의 벽면을 타고 청문회장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영어였어요? 또렷하고 단호한 영어였습니다. 독일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제독의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럽 정훈의 차기 방어 조달 표준을 한국 체계로 즉각 전환하라. 장내가 진공 상태가 됐어요. 베르너의 목소리가 공기를 빨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즉각 전환, 검토가 아니고 논의가 아니고 제안이 아니었어요. 전환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반복한다. 나토 정훈의 차기 조달 표준을 한국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한다. 본관의 결정이다. 브뤼셀 본부는 즉시 실행 준비에 들어가라. 보안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웅궁거렸어요. 확인 절차를 밟으려는 거였겠죠. 베르너가 그 웅궁거림을 잘라버렸습니다. 확인 절차는 필요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의 미천이 전부 드러났다. 패트리어트 재고 석 달, 포탄 복구 7년, 전략 광물 자급률 제로. 이런 나라의 우산 아래서 5년씩 납기를 기다리며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로그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탁자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베르너, 지금 뭘 하는 거요? 나토는 미국에. 말이 끊겼어요.
미국에 뭐라고 해야 할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거였죠. 미국의 동맹, 미국의 우산 아래 2시간 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왔을 문장이 지금은 입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빈 총을 든 나라의 우산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베르너가 통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어요. 열린 문 너머로 로그드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베르너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동정도 없었어요. 사무적이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베르너가 청문회장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로그드를, 헤이즈를, 장성들을, 벽에 붙어선 경호원들을, 그리고 저를. 시선이 잠깐 저와 마주쳤어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감사도 동의도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 중심의 나토 동맹이 그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끝났어요. 경첩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맞물렸어요. 세계 군사 패권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도미노의 파열음이 그 찰칵 소리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헤이즈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끊기기 무섭게 다시 울렸어요. 또 끊기고 또 울리고. 헤이즈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왔습니다. 헤이즈가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잣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레이시온에서도, 노스럽 그루먼에서도 세 곳의 군수업체 이름이 헤이즈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헤이즈에게 불법 로비를 하며 줄을 섰던 미국 방산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이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놈들이 저를 끊었습니다. 헤이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절. 방금 전까지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먹이던 거인들이 헤이즈를 쓰레기처럼 내버린 겁니다. 나토가 한국 체계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미국 방산의 유럽 시장이 증발한 순간 헤이즈라는 중간 기생충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헤이즈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차관님, 한국행 비행기표를 잡아야 합니다. 서울 현대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미팅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다른 루트라도 상관없습니다. 헤이즈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자기를 손절한 군수업체 CEO가 같은 입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을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총극이었어요. 비극이었습니다. 헤이즈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로그드 쪽에서도 소란이 터졌습니다. 뒷줄에 상원 의원 둘이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 들릴 만큼 가까웠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 연락처 알아? 대사 직통은 아니어도 상관없어. 참사관이라도 좋아.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들렸어요. 미합 중국 상원 의원이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 전화번호를 앞다투어 수소문하는 꼴이라니요. 2시간 전만 해도 하청 국가라 비웃던 나라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덩컨의 듀얼 모니터에서 새로운 차트가 떠올랐어요. 던컨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어요. 글로벌 방산주가 실시간 차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하락. 레이지온, 하락. 노스럽 그루먼, 하락. BAE 시스템즈, 하락. 붉은 화살표가 줄줄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방산 주가가 일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색깔의 화살표가 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승. 현대로템, 상승. 에릭넥스원, 상승. 고려아연, 수직 상승. 푸른 화살표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K방산과 고려아연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등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청문회장에서 터진 폭탄이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트를 잠시 바라봤어요. 붉은 화살표와 푸른 화살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패권의 무게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교차점이었어요. 그 교차점의 이름은 서울이었습니다. 임무가 끝났어요. 저는 태블릿을 조용히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가죽 브리프케이스에 황동 버클을 열고 태블릿을 안에 넣었습니다. 서류 묶음의 잔해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함께 넣었어요. 찰칵. 버클이 잠기는 소리가 2시간 전 이 가방을 열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소리였어요. 덩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 등바디에 걸어두었던 제 낡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25년간 펜타곤을 드나들며 닳고 다른 코트였어요. 덩컨이 두 손으로 코트를 펴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덩컨의 눈이 잠깐 제 눈과 마주쳤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깊은 목례였습니다. 제국의 붕괴를 알린 상관에게 바치는 젊은 분석가의 존경이었어요. 저는 그 목례를 받았습니다. 코트를 건네받아 어깨에 걸쳤어요. 브리프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25년간 펜타곤의 장성들에게 단두대의 칼날 소리로 불렸던 황동버클의 가방이었어요. 오늘은 그 칼날이 조국의 목을 쳤습니다. 무거웠어요. 가방의 무게가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탁자를 돌아 통로로 걸어갔어요. 로구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헤이즈는 벽에 기댄 차에 제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찢어진 소매와 풀어진 넥타이와 식은땀에 젖은 이마.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헤이즈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마오간이 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수라장이 된 청문 회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의사봉, 물에 젖은 서류, 찢어진 브리핑 원고의 잔해, 꺼진 대형 스크린, 벽에 기댄 경호원들. 25년간 제가 일해온 제국의 심장부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라 맹신했습니다. 달러를 찍으면 공장이 돌고, 동맹을 부르면 세계가 줄을 서고, 미제 딱지를 붙이면 최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에서 유의 생태계를 창조해낸 그 나라를 하청업체라 비웃었습니다. 4개월 만에 전차를 전장에 내려놓고 적성국의 공습 버튼을 얼리고 대국의 광물 목줄을 쥐어버린 그 위대한 나라 앞에서 제국은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통로 너머로 워싱턴의 붉은 노을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사당 지하 벙커의 출구에서 올라오는 저녁 햇살이었어요. 3월의 워싱턴은 해가 길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을 때는 한낮이었는데 끝날 때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브리프케이스를 쥔 채 그 붉은 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어요. 찰칵. 마오가니 문이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25년이 끝나는 소리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